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추락했습니다. 수출은 16.6%로 감소해 57년 만에 최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11% 상승했다고 해 야당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체 사상 전향 여부를 두고 통합당 태영호 의원과 이 후보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부는 이승만이 아닌 김구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논란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피해자 측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이 이어져 논란입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폐쇄를 통보한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의 거대한 스파이 센터라며 미국 내 중국 공간의 추가 폐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일부러 중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분기 기준으로 수출은 57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성장률은 외환 위기가 닥쳤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광장은 텅 비었고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듯 지난 2분기에 유럽 주요 국가 미국 등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수출길이 막히자 우리 2분기 수출은 16.6%나 감소했는데 이는 1963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 57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제하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해외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근근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무너지면서 경제 성장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입니다. 2%대 중반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당초의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우려가 나옵니다. 극심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깊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회복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든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슬슬 경기가 또 나빠지는 그런 전조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하고 있지만 다음 달엔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입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자마자 세종시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며칠 새 호가가 1억 원 이상 뛴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난감하게 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바빠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온 뒤 평소보다 투자 문의 전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가지고 세종시 괜찮구나, 세종시 한번 사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의도 좀. 9억 원 초반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 더 올라 최대 11억 원짜리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온 뒤 세종에서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도 심하니까 집을 내놓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오고 호가가 오르니까 일단은 좀 더.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0.9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1월 7억 원 수준이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7일 2억 3천만 원이 오른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매물이 사라지자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무리를 해서라도 이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본래 취지인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세종시 집값 상승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정부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김 장관이 인용한 이 11%가 어디 통계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이 11%라고 답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중위 매매 가격은 50% 넘게 폭등했다는 지적엔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 통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별 수요자를 단속하는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탓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시장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사퇴할 뜻이 없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모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사상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인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을 버렸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국부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전향을 했냐고 따져묻자 주체 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 후보자는 태 의원이 북한 출신이라 이해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받아칩니다.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이었을 당시 작성자로 기록된 문건에서 주한미군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이승만 정부를 괴뢰 정부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물통을 드는 영상이 공개되고 아들과 같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사람의 댓글이 소개되자 병역 면제 추진이면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일 텐데 멀쩡히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 후보자는 다소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월 달에 기흉 수술을 했고 기흉 수술을 한 이후에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 그래서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면.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무청 사진 이외의 진료 기록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어서 예상됐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대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계산의 근거는 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법무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가 4표였습니다. 현재 법여권 의석은 민주당 176석,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등 총 190석입니다. 민주당에선 4명, 정의당에서도 1명이 불참했는데 법여권이 모두 탄핵에 반대했다면 부결표는 185표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결표는 179표에 그쳤습니다. 6표가 반대나 무효표가 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 2표, 무효 4표 등 6표가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치 파괴를 거부하는 숨어있는 양심 정치인들이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소추안 부결로 통합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점만 드러났습니다. 무효표 중에도 3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탈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3표 이하였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오늘 또다시 이 지사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만 딱 잘라서 보지 말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봐도 궁색한 변명입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터라 후폭풍이 더욱 거센 듯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재명 지사의 말 바꾸기 논란에 맞추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겠죠. 서울부산 공천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혹시 좀 빽하신 거 아니냐. 충분히 입장을 밝혔으니까 해석하시고요. 앞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을 두고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말을 아낍니다. 도행정을 말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물어봐서 입장이 아주 난감합니다.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당헌대로 무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됐죠. 당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틀 만에 SNS를 통해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며 의견을 가지는 것과 주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대변인까지 나서 말 바꾸기가 아닌 원칙의 확인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바꾸기라는 해석이 많기는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했는데 이 시간부로 칭찬을 취소합니다.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꾸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을 바보로 아냐? 그럼 우리는 환청을 들었냐고 반문하며 이 지사가 매를 벌고 있다고 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장난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죠. 이제는 경기도지사를 넘어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식간에 변경되는 것이어서 지금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명성을 장점으로 지지율을 높여온 이 지사의 다음 도전에 이번 말 바꾸기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남긴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게 피해자 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즉 박 시장과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까지 이런 의혹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비서로 근무했던 고소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보했다는 소식에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습니다.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시장 지지 성향으로 보이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비번을 알면 증거 조작도 가능하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친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고소인 측의 정치적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는 모든 애도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2차 가해 논란에 손 전 의원은 유족의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닌가라고 대꾸했고 황 씨는 자신을 밝히고 고발하는 게 미투라며 피해자 신원을 밝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 연일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상태여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진실이 드러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남긴 휴대전화에 뭐가 들어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어제 경찰이 한 대의 비밀번호를 넣어서 휴대전화를 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2, 3일 뒤에 분석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는 성추행 의혹과 사망 경위,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및 피해자 2차 가해,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이렇게 네 갈래죠. 예. 이번 휴대전화 분석은 이 사망 경위 규명에만 국한이 돼 경찰은 사망 관련 증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대전화 안에는 통화 기록도 있고 또 문자도 있고 여러 사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망 관련 기록만 어떻게 딱 구분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먼저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 후에 관련 증거를 추려내는데요. 대략 박 전 시장이 피소된 8일부터 다음 날까지 통화, 문자,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을 해서 사망 경위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박 전 시장의 입장이나 심경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사망 증거로 볼지는 경찰이 판단하게 되죠. 자, 이거를 만약에 사망 증거로 본다면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해서 성추행 의혹 자체는 수사 종결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인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포렌식도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 등 다른 수사들을 통해서 휴대전화의 진실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로 오해해서 그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자, 그러니까 관련된 다른 사람의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추행 의혹도 드러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관용 전화 말고 또 2대의 휴대전화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 3대에 신청한 통신영장, 또 관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 기각 이후 서울시의 20명이 성추행을 묵살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안 했잖아요. 20명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자, 결국 이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물증인 스모킹건인 건 분명한데 이게 정말 스모킹건이 될 건가 말 건가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처음부터 기획된 금융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약속했던 공공기관 투자는 아예 없었고 운용사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51억 원 규모로 46개 펀드 상품을 판매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제안서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실제로는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해 투자금 3천억 원가량이 대부업체 등을 거쳐 60여 개 투자처에 들어간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펀드 자금 일부를 자신 명의의 주식과 선물 옵션을 사는 데 쓴 겁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들어가자 PC와 관련 자료 등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금액은 2,401억 원. 금감원은 나머지 2천억 원 이상은 사용처 소명조차 이뤄지지 않아 남은 금액도 환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자금으로 쓰려고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여기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판매사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옵티머스 펀드 4,327억 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당초 오늘 이사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밝히기로 했다가 장기적인 경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예탁결제원과 수탁사 하나은행의 법규 위반 여부도 판단 중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품이 5천억 원씩이나 팔렸고 그 과정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이 핵심 피의자의 부인이자 옵티머스 자회사 이사로도 재직했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연루 의혹이 나오자 사표를 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옵티머스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와 핵심 페이퍼 컴퍼니 주식 50%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주목되는 이유는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인 윤모 이사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윤 이사는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이사는 옵티머스 피해자 2,900명을 속여 1조 2천억 원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윤 이사와의 공모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4년 국정원 여직원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지난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감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당시 감사위원장은 김조원 현 민정수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옵티머스 사태 전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펀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상호 민주당 부산시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과거 노사모 부산 대표 출신으로 미키루크란 활동명으로 잘 알려진 친노 핵심 인물입니다. 잊혀져가는 사건입니다만 이 역시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에게 8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원조 친노 인사로 노사모에선 미키루크란 필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과 주식 5,600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에 임명됐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선 노사모 부산 대표,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회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게 전부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펀드를 씌워서 사는 건데 그거를 좀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한테 내려가서 이거는 우리한테 택도 없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또 다른 라임 핵심 피의자 김정수 리드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빗길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3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앞선 사고를 피하던 소형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는데 이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 자동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1차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추돌 사고를 수습하는 사이 20분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던 소형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소형차에 불이 났습니다. 사고 때문에 2차 사고가 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 23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사고를 낸 운전자 65살 B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B씨는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사고 수습 현장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안전주도 차량 경호원 키우고 있어야 되는 그것도 못 봤다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일단 알튼 과실이 제일 큰 걸로 지금.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높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명에 이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김해의 한 고속도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도로를 지나가던 고등학교 역도부 선수들이 도로에 쓰러진 운전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차량 통제에 나서며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뛰어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달려온 남성들은 김해 영운고 역도부 코치와 선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지난 22일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60살 A씨는 2차 사고를 막으려 차량 통제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옆 차선에 차량이 실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코치와 선수 2사람은 구급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고속도로 위험한데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타도 그는 고속도로 또 1차로에 함부로 내려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또 다른 운전자들은 차량을 통제하며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바로 뒤에 차량 통제를 해주시고 그 삼각대에 설치해 주시고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좀 앞에 사고가 났다는 신호를 보내주셔서 역도부 선수단의 심폐소생술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A씨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0대가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인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40대 여성 2명이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50초 뒤 흡연실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19살 A씨가 PC방 흡연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2명과 PC방 종업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분 바깥에 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진압하는 것 같았고 환자분은 그 종업원은 그 데스크 쪽에 있으셨고 A씨는 5분 동안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상자 3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범행 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평소 자주 찾던 이 PC방에 왔습니다. A씨는 피해자 3명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다툼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들고 있는 걸 확인은 했는데 또 술이다 이럴 수도 없고 똑같은 일이잖아.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송파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11명이 더 추가됐는데 감염 원인이 뭔가 추적을 해보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일 예정대로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만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만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가대 소모임, 심지어 식사 모임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회 방문 인원이 130여 명에 달해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옵니다. 광주의 한 주민센터도 폐쇄됐습니다. 부녀 회장인 50대 여성 A씨가 발열 증상을 보인 뒤 일주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미용실 등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인과 친척들의 소규모 식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포천 군부대에서는 오늘도 장병과 강사의 가족 3명이 추가돼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사를 통해 부대 내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방문한 다른 부대 4곳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발생이 18일 만에 최대인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민노총이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코로나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1,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61%, 찬성이 38%였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1일 합의안 서명 직전에 김명환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서명을 막았습니다. 합의안 최종 부결에 따라 김 위원장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컴퓨터의 포렌식 증거를 내밀면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직위는 아들 상장에서 오려 붙였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제작 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면서 정 교수 측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한송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팀장 이모 씨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따로 오려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딸 표창장의 직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다르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크기 조정을 했을 뿐 픽셀 값은 정확히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 상장의 직인과 딸 표창장 직인의 두 파일이 같은 파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PC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정 교수가 직인 파일을 다운받고 표창장에 직인을 붙인 후 딸 표창장 파일을 따로 저장하는 3시간가량의 타임라인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PC를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PC에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정경심 교수의 집 IP가 할당된 흔적이 22건 복원됐다며 이 IP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사흘 전에 제출돼 반대 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해당 직인 파일이 발견된 PC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관람객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집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000명 이상 더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관람객 수 부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행동을 하나 싶으시죠? 장혁수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건 물론
캠핑장과 야구장도 있어 시민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연평균 이용자가 160만 명, 하루 4,300명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람객 집견무를 해온 독립기념관 자회사 직원 A씨는 기념관 측 지시에 따라 수시로 관람객 수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원하고는 너무 부풀리게 기념관에서 박 과장님, 부장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인원 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무일지를 보니 연말까지 인원을 6%씩 추가하라, 외국인을 충분히 넣어라 등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명이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적잖아, 3,000명 넣어. 2018년 3월 1일의 경우 당일 독립기념관 출입 차량은 버스 5대와 승용차 4,176대, 모든 차에 최대 탑승 인원이 타고 왔다고 가정하면 방문객은 16,000여 명이지만 근무일지엔 33,000여 명이 적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누락돼 추가한 걸까? 뿐만 아니라 행사요원과 자원봉사자까지 집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그 행사 인원으로 좀 포함을 하고 측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람객 수를 부풀린 이유는 뭘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관람객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독립기념관이 밝힌 관람객 수는 2018년을 빼고 7%에서 10% 증가했고, 국고보조금도 2016년 250억 원에서 2019년 3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수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라고 이제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 관장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신청했지만 거듭 거부했습니다. 그 부득이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응해주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정문 출입자가 집계한 통계를 수정한 적은 있어요. 그게 언제 했냐면 개기일 때 사람들도 연문으로 드나듭니다. 그 사람들은 정문 관리자들이 전혀 파악을 못 하거든요. 정확한 저는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400명씩이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소위 지역 의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졸속 대책에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 대구와 경북 지역 환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의료 인력 부분들을 지금 군이나 공공의료 인력의 투입도 대구로서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대구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임에도 의료 체계가 마비된 겁니다. 경북은 의사가 인구 1,000명당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의대도 한 곳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의료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3,000명은 지역 의사로,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사와 바이오 등 의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출된 지역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의처럼 비인기과에 대한 처우와 수가 개선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가 체계가 가장 문제겠죠. 동기부여가 안 되고 감염내과 해봐야 이건 이제 배고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대책이 졸속이라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13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창업주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논란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를 최종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 직원 1,6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채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임금과 리스료, 주유비 등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 직원 1,600여 명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임금체불로 너무나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에게도 뭔가 지원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지분 39.6%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인데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오너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오히려 나중에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항공의 최종 입장 발표 이후 이스타항공은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 밤 10시 탐사보도 7에서는 13년 만에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사태와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중국 공간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해서 미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조직의 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엔 중국의 공관이 7곳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사관 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등엔 영사관이, 애틀랜타엔 비자사무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 말고 다른 곳도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You see what's going on. 미국 정부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한 건 중국 스파이의 본거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렐 국무부 차관보는 휴스턴이 중국군 연구절도의 진원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루비오 의원도 중국 공산당 스파이 조직과 작업의 거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스턴은 미 항공우주국본부와 세계 최대 메디컬 센터 등이 위치한 기술 도시입니다. There's been this long challeng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continue to happen.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년간 수집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최근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연구원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숨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스파이 행위가 영사관들을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은 영사관 폐쇄 명령을 광기 어린 정치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잘못한 게 없는데 미국의 대선이 워싱턴을 미치게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말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핑계일 뿐이고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중국을 지적재산권 도둑으로 지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습니다. 美方称中国驻休斯敦总领馆从事与身份不符的活动，这完全是恶意的污蔑。 폐쇄의 이유로 밝힌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I'm surprised and angry for now. Yeah. Because I feel we have done nothing wrong. If we want to make accusation for us, give us some evidence. 중국 매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전쟁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워싱턴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미중 긴장을 조성한다면서 미국의 광기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선거용이고 그래서 대선까지 계속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y concern is escalating this tension. Is it really about confronting China or does it have something to do with an election in 4 months? 중국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5곳 중 1곳을 폐쇄하거나 홍콩 총영사관 인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하늘 다리를 걷는 기분은 어떨까요? 541m, 여의도 63빌딩보다 2배 높은 곳에서 다리 위를 걷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층이 시작되는 117층. 붉은색 체험복을 입고 이제 전망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게 어깨끈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 안전장치 하네스를 착용합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서약서 쓰셔야 됩니다. 건물 꼭대기로 나서려는 찰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원래 비가 이렇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까까지. 또 안전상 저희가 조금 대기를 비가 그쳐 재개된 체험. 124층부터는 몸의 안전줄을 연결해 4개 층을 계단으로 오릅니다. 날은 흐리지만 탁 트인 시야. 하지만 밑을 보면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힘듭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다리 높이가 541m인데요. 파리 에펠탑보다도 높고 63빌딩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르면서도 사진을 남기는 체험단.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카오 타워, 광저우 타워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스릴 액티비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체험은 내일부터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승진이나 취업이나 이런 짜릿한 기분을 맛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스포츠나 체험을 통해서 극한의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익스트림 체험, 스카이다이빙이나 절벽 걷기 등의 체험 시설이 국내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TV조선의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의혹에 관한 특종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TV조선 전국부 이심철, 이민재 기자와 스포츠부 박상준 기자, 정치부 서주민 기자는 지난달 30일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후 해당 의혹을 하나씩 밝혀가며 이 스포츠계의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다 잘 아시는 조지훈의 명시 승무는 화성 용주사에서 탄생했습니다. 19살에 어느 스님의 춤사위에 넋을 잃고 근 1년을 고심한 끝에 썼다고 합니다. 정조의 효심과 지훈의 시심이 깃든 용주사에 풀엄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머물며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공무원들이 동행했고 관용 차량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언론의 관음증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듯 관음증은 변태 성욕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가 어머니 역할을. 법무부 공식 유튜브는 추 장관의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합니다. 너무 이쁘세요.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 봐요.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덕담이 오가기도 했죠.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네, 문정복 의원님이 기속말로 했는데 큰 소리로 좀 하시죠. 대통령 되시라는 말에 추 장관이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도 보시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국무회의실 싸우러 나왔어요?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끼어들어서 양쪽을 향해 한마디씩 합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국회에서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보고되는 순간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기도 했죠. 지리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장관이 질문자를 향해 금도를 언급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금도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금도의 금자를 이 금지할 금어로 아는 듯 합니다만 그런 말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금도는 이 옷깃 금자에 도량을 가리키는 도자를 붙여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가슴에 들이운 옷깃이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절에 들어 머무는 것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자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예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린 우물길을 이를 닦고 맑은 마음으로 옷 먼지를 턴다. 헛된 길만 쫓는 사람들. 수양이 부족하니 언제 이럴까? 추 장관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추 장관의 자충우도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7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추미애 장관의 금도였습니다. 전국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홍지아 캐스터,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밤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아주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도 옷이 비에 젖지 않을까 다소 웅크린 모습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이렇게 아주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 이후에는 비가 동해안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오다 그치다 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중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모레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동해안 지역은 40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100mm가 예보돼 있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예, 7월 23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